누군가는 야, 이런 위기 상황에서 우리 국가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고민하고요. 그런데 어떤 누군가는 그냥 공장 속에 들어가서 어제 만들던 물건 똑같이 만들고 있어요. 우물 속에 들어가서 어제 했던 고민 똑같이 하고 있어요. 풀리겠습니까? 누가 망합니까? 어떤 위기가 와도 모두에게 위기가 오는 게 아니다. 오늘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바로 그겁니다. 전쟁 전과 후는 같습니까? 달라요. 근데 그놈의 전쟁이 장기화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경제에 많은 숙제를 가져다 주고 있다. 근데 그 많은 숙제 중에 역시 바이든의 책상 위에도 정말 숙제들이 막 산적해 있는데 정말 큰 숙제 하나가 맨 위에 뭡니까? 인플레이션, 이놈의 물가. 이 물가 안 잡으면 내가 다치겠다, 내가 잡히겠다, 물가 반드시 잡아야겠다 하는 엄청난 과제에 놓여져 있습니다. 역시 제롬 파월 연준 의장도 이놈의 물가 안 잡으면 제2의 연준의 실패라고 또 큰 오명을 갖게 될까봐 두려워서 반드시 물가 잡겠다고 총력을 다하는 그런 모습이 금리 인상 행보에 충분히 담겨 있다. 이런 와중에서 정말 사상 유례 없는 고물가가 찾아오고 또 사상 유례 없는 고금리가 찾아오고 고환율에 경상수지 적자에 무역수지 적자에 정말 좋은 게 하나도 없어요. 좋은 거 한번 대보세요. 좋은 거 대보세요. 좋은 게 하나도 없어요. 이러다 보니까 뭐 우리나라 망하는 거 아닙니까? 국가부도 오는 거 아닙니까? IMF 외환위기 다시 오는 거 아닙니까? 이런 질문을 정말 많이 하시는데 사실 외환위기 오고 안 오고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런 위기가 온다 하더라도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외환위기 왔을 때 누군가는 야, 이런 위기 상황에서 우리 국가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고민하고요. 또 어떤 누군가는 외환위기 오면 강달러가 오겠네? 1,000원짜리가 2,000원이 되겠네? 갖고 있던 현금을 달러로 다 바꿔서 일확천금 벌어보자 하고 대응을 하는가 하면, 그런데 어떤 누군가는 그냥 공장 속에 들어가서 어제 만들던 물건 똑같이 만들고 있어요. 우물 속에 들어가서 어제 했던 고민 똑같이 하고 있어요. 어제 그 숙제를 풀기 위해 도입했던 그 공식을 지금 숙제가 완전히 달라졌는데 여전히 그 공식을 대입하고 있어요. 풀리겠습니까? 누가 망합니까? 어떤 위기가 와도 모두에게 위기가 오는 게 아니다. 오늘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바로 그겁니다. 우물 밖에 나와서 경제 현상을 정확하게 들여다보고 그 거대한 변화 속에 나는 무엇을 준비할까를 고민하시는 것, 그것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아마 이 For Liberty 이 과정 전체가 그런 목적을 두고 취한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봅니다. 실제 말이죠. 23년 전망서 읽으셨으니까 세 번째 문단에 철부지라는 단어가 나오죠. 철부지에서 철은 계절을 뜻해요. 그리고 부지는 모른다는 걸 뜻해요. 봄에 뭐 합니까 우리? 씨 뿌려요. 가을에는 뭐 하죠? 추수해요. 근데 가을에 씨 뿌리면 어떻게 됩니까? 농사 망해요. 가을에 씨 뿌리는 사람을 철부지라고 하는 거예요. 계절을 구분하지 못하는 사람을 철부지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리 추운 겨울이 와도 롱패딩 입고 나오면 견딜만 해요. 근데 계절의 변화를 모르고 어제 입던 반팔 입고 나오면 그럼 얼어 죽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한텐 봄이 오고 누군가한텐 겨울이 옵니까? 모두에게 똑같이 겨울이 와요. 누군가한텐 저금리가 오고 누구한테만 고금리가 옵니까? 모두에게 똑같이 고금리가 와요. 누군가한테는 저물가가 오고 누군가한테만 고물가가 옵니까? 똑같이 오는 거예요. 다만 계절 변화를 직시하고 계절에 걸맞는 대응을 하면 됩니다. 계절을 구분하라. 경제적 시대를 구분하라. 그러면 지키는 투자할 수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저와 함께 23년 경제 어떤 계절의 모습인가, 어떤 국면인가 한번 제대로 들여다보자 하는 마음으로 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21년에 말이죠, 정말
한 300개의 기업의 500대 그룹사 중에 300개 기업의 경영전략회의에 참석을 했었어요. 뭐 올해까지 하면 뭐 600개 이상 다 참석을 합니다. 근데 그때 경영전략 제안으로서 공급망 병목 현상에 대응하라. 혹시 나는 마그네슘을 산다. 근데 우리는 마그네슘 사는 사람 없죠? 그러나 마그네슘이 들어가 있는 제품을 사는 거예요. 스마트폰에 다 있어요. 자동차에 다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100% 마그네슘을 중국에 의존하고 있어요. 근데 어떤 특정 국가로부터, 특정 기업으로부터 공급망이 차단되면 생산에 차질이 있어요. 그게 왜 시작됐나요? 백신의 보급. 백신이 보급되는데 경주하죠. 누가 먼저 백신을 확보할까? 경주해요. 그런데 선진국들이 먼저 백신 확보하고 위드 코로나. 그러니까 가전제품 수요가 늘어요. 스마트폰 수요가 늘어요. 이참에 자동차 바꾸자. 수요가 늘어요. 그러나 각종 부품, 원자재는 누가 공급하죠? 신흥개도국들이 공급해요. 이 신흥개도국들이 그러나 공장 셧다운, 코로나19 때문에. 역시 농장 셧다운, 탄광 셧다운, 철, 비철금속, 부품, 식료품 원자재 공급이 안 돼요. 그래서 무슨 일이 벌어져요? 공급망 병목 현상. 한번 다 같이 따라해 봐 주실까요? 공급망 병목 현상. 이게 인플레이션을 촉발하는 소재가 됩니다. 동인이 됩니다. 원자재 공급이 부족해요. 그러니까 원자재 가격이 어떻게 되죠? 치솟는 거예요. 그게 반영되면서 고물가가 찾아오는 거예요. 물론 통화량이나 다른 요소도 있지만 가장 지배적인 요인은 이 공급망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전쟁이 터지죠. 세계 최대 원유 생산국 러시아, 세계 최대 비료 생산국, 세계 최대 알루미늄 생산국, 또 세계 최대 천연가스 생산국. 정말 세계 최대 생산하는 자원 나열하면 오늘 강의 그냥 끝납니다. 30분 끝납니다. 가뜩이나 원자재 공급이 차질이 있어서 공급망 병목 현상이 야기됐고 그게 인플레이션을 야기하고 있었는데 전쟁이 다시 한번 인플레이션을 퀀텀 점프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만난 이 물가는 9.1%. 만 41세가 안 되시는 여러분에겐 이 숫자는 처음 본 거예요. 그만큼 초인플레이션인 거예요. 그만큼 초인플레이션. 이 초인플레이션의 개념은요, 목표 물가가 2%고요. 그걸 상회하면 고물가 시대 이렇게 정의 내리면 되는데 그 물가가 그 나라 경제의 발목을 잡는다. 우려할 만한 수준이다. 할 만큼의 그 물가는 2%의 2배, 4%라고 보시면 됩니다. 4%가 넘으면 야, 이것 때문에 나라가 무너질지도 몰라 할 만큼 긴장되고 걱정되는 그런 물가 상승률인데 4%가 아니라 6%가 아니라 또 8%가 아니라 9.1%를 찍은 거예요. 초인플레이션 시대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IMF 외환위기 이후 처음 겪는 고물가를 만났죠. 이런 고물가 기조 속에 우리는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되나? 제가 잠깐 좀 내려가 볼게요. 우리 23년 전망서를 갖고 계시다니까 원유 선물 여기부터 한번 읽어봐주세요. 자, 들고 원유 선물 ETF 투자를 시도하는 것도 적절할 수 있겠다. 주요 국제 기구들은 글로벌 수요 증가로 국제 유가가 2021년 하반기까지 상승세를 지속할 것으로 보고 있다. 방금 읽으신 거는 22년 전망도 아니고 21년 전망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투자를 했었거든요. 2020년 5월에 갖고 있던 현금성 자산을 모두 원유 선물 ETF로 바꿨습니다. 그리고 22년 6월에 모두 다 팔았습니다. 6월이 언제죠? 물가의 정점 지점 9.1% 정점을 기록할 때 국제 유가도 역시 2분기가 정점이라고 판단하고 원유 선물 ETF를 다 팔았습니다. 지금 뭐를 말씀드리는 거죠?
인플레이션 시대에는 뭐에 투자를 하라?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부터 조심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죠? 인플레이션 시대에는 뭐에 투자를 하라고 말씀드렸던 거예요? 인플레이션 시대에는 인플레이션에 투자하라고 했던 거예요. 뭐 거창하고 대단한 걸 말씀드린 게 아니라, 인플레이션 시대에는 그렇게 41년 만에 이례적인 고물가가 나오는 그 배경은 원자재 공급망 병목 현상이었으니까,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면서 모든 인플레이션을 촉발한 것이니까 원자재 투자하라고 했던 것 뿐입니다. 대단한 논리를 갖고 말씀드린 게 아니에요. 기본적인 경제 펀더멘탈만 보면 돈이 어디로 이동하는지를 볼 수 있는 거죠. 또 한 가지, 이렇게 고물가 기조가 계속 나오니까,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고물가 기조 속에서 계속 그 물가를 잡기 위해서 어떻게 한 거예요? 금리를 계속 인상한 거예요. 그죠? 물가를 끌어내리기 위해서 금리를 끌어올린 거예요. 그죠? 그러면 금리가 올라가면, 은행 시중금리가 올라가면 많은 자금을 갖고 있던, 제가 어제 그저께 만난 한 회장님이 현금이 5천억이 있는데 어디다 투자하면 좋겠냐고 물어봐요. 이런 분들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입장 말고 거대 자금이 어디서 어디로 이동할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돈은 어디로 이동할까? 500만 원 말고요. 5천억, 1조, 이런 거대한 투자 자금이 어디로 이동할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여러분 따라 이동하면 돼요. 돈은 이동한다. 돈은 높은 수익성을 찾아 이동한다. 돈이 어디로 이동할까? 금리가 올라가죠. 금리가 올라가니까 어디로 이동해요? 주식 빼고 은행으로 가는 거예요. 은행 수익률이 5%, 10% 이렇게 올라가는데 굳이 주식 투자해 가면서 마이너스 봐가면서 이렇게 투자할 필요가 있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22년 전망에다가는 뭐라고, 아까 책 갖고 계시면 어디 계셨죠? 여기. 자, 내려가서 잠깐 요청드릴. 22년 전망 확인해 보겠습니다. 21년 상반기까지는 여기부터 그 마지막 읽어주세요. 네. 21년 상반기까지는 공격적 투자가 유리했을지 모르지만 21년 하반기 이후부터는 지키는 투자가 필요하다. 역사상 가장 낮았던 금리가 이제 상승하는 시기를 맞이했기 때문에 현금 보유 비중을 늘려나갈 필요가 생겼다. 저는 이제 22년에 얘기했던 거죠. 그죠? 작년에 10월에 22년에는 뭐 하라? 공격적 투자하지 마라. 주식하지 마세요. 그리고 뭐 하세요? 저축하세요. 그러면 자산관리가 뭡니까? 기본적인 틀을 말씀드릴게요. 자산관리가 뭐예요? 돈을 어떤 형태로 갖고 있을까에 대한 질문이에요. 그죠? 돈을 저축의 형태로 갖고 있을까? 호주머니에다 넣어놓을까? 금고에다 넣어놓을까? 주식으로 갖고 있을까? 부동산으로 갖고 있을까? 어떤 형태로 돈을 갖고 있을까가 자산관리고 재테크예요. 그러면 돈의 가치가 강해질 때는 돈을 들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너무 간단한 논리죠. 돈의 가치가 떨어질 때는 무조건 자산을 보유해야 돼요.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돈의 가치가 떨어지는 구간에는 주가가 올라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22년 한 해는 22년 10월까지는 적어도 10월까지는 지키는 투자를 하셔라. 저축하셔라. 왜? 주가는 계속 떨어질 테니까. 저축하시고 대신 내가 좀 공격적으로 투자하고 싶다. 나는 공격적 투자 성향이다. 그렇다면 원유 선물 ETF를 비롯한 원자재 투자하셔라 라고 조언했었던 거예요. 작년의 조언인 거죠. 자, 그럼 지금부터는 어떻게 될지를 좀 말씀드려 보려고 해요. 자, 긴축의 시계가 가속화되고 있다. 자, 금리 인하는 뭔지 한번 저랑 개념을 정리해 볼게요. 기본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금리를 왜 인하합니까? 여러분 옆에 계신 분이 막 가다가 숨이 멈춰서 쓰러졌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인공호흡 해야 되죠. 그죠? 마찬가지 금리 인하는 뭐예요? 인공호흡이에요. 경제가 멈춰요. 숨이 멈춰요. 그럼 뭐 합니까? 경제가 선순환할 수 있도록 금리를 인하해요. 인공호흡 하는 거예요. 그러면 기업들이 뭐예요? 투자를 늘려요. 기업들이 투자가 늘어나면 자연스럽게 많은 사람들이 취업하는 고용이 회복돼요. 고용이 늘어난다. 일자리가 많아진다. 그렇다면
자연스럽게 또 뭐가 늘어나요? 소득이 늘겠죠. 그죠? 소득이 늘면 뭐 하고 싶어져요, 여러분? 소비하고 싶어지죠? 소비가 늘어납니다. 소비 늘어나면 또 뭐 하고 싶어져요? 기업들은 더 투자하고 싶은 거예요. 신규 투자하고 싶은 거예요. 결국 금리를 떨어뜨려서 경기를 적극적으로 부양시키는 경기 부양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해가시죠? 금리 인하는 뭐다? 경기 부양책이다. 실제 한번 볼까요? 2008, 9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제로금리로 떨어뜨려서 경기 부양시키는데 집중했죠. 마찬가지 2020년 팬데믹 경제 위기 때 숨을 못 쉬죠, 경제가. 여러분 숨을 못 쉴 때 인공호흡 받으시. 숨을 못 쉬니까 선순환하지 못하니까 금리를 떨어뜨려서 경기를 부양시키기 위해 집중한다. 금리 인하의 이유가 이겁니다. 그러면 이제 경제가 나름 정상화될 거라고 한다면 금리도 이제 정상화해야 되겠죠. 인상해야 되겠죠. 다만 원래 금리 인상 속도는 어떠해야 돼요? 베이비 스텝 룰을 지켜야 돼요. 제가 왜 지켜야 되는지를 원래 구체적으로 설명드려야 되는데 그럴 시간적 여유는 여기서는 없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믿고 가주세요. 베이비 스텝 룰을 지켜가면서 천천히 인상해야 돼요. 근데 천천히 인상 안 하고 이렇게 자이언트 스텝으로, 빅 스텝으로 베이비 스텝 룰을 무시하면서 금리 인상을 단행하죠. 왜 그런 거죠? 왜 이렇게 이례적인 통화 정책을 가동하죠? 왜 그런 겁니까? 이례적인 통화 정책은 왜 온 거예요? 이례적인 물가 때문인 거죠. 되셨죠? 아마 지금 주어진 시간이 이제 한 15분 정도밖에 안 남아서 정리를 좀 해보고 가겠습니다. 오늘 저한테 주어진 시간 동안에 강의 내용을 요약해 본다면 한번 따라해 주세요. 첫 번째 단어 따라해 주십시오. 물가. 두 번째 단어 금리. 세 번째 단어 시장. 결국 물가가 왜 치솟았는지 설명드렸죠? 그 물가가 치솟으니까 물가 잡겠다고 뭐 한 거예요? 금리 인상한 거예요. 그죠? 그 금리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시장에 영향을 주는 거예요. 그 시장에는 구분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시장에는 첫 번째 외환시장, 강달러가 나왔던 거예요. 두 번째 자본시장, 주가가 떨어졌던 거예요. 돈이 이탈해서. 세 번째 자산시장, 집값이 떨어져요. 네 번째 실물경제, 경기 침체가 오는 거예요. 제가 뭐 방송에서나 유튜브에서나 경기 침체 온다 그랬더니 와, 저 사람 되게 비관론자야. 되게 비관론자적으로 댓글을 다는 거죠.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왜냐하면 모두가 경기 침체 온다고 하고 있어요. 한국은행이 내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1.7%로 해요. 1.7%가 경기 침체예요. 우리나라의 잠재 성장률이 2%거든요. 정상적인 제 컨디션이라면 이 정도 등치면은 밥 2공기씩 먹는 게 정상인데 반 공기만 먹어요. 그게 경기 침체인 거예요. 2%는 성장해야 되는데 1.7%밖에 안 될 것 같아요. 그게 경기 침체예요. 세계 경제도 마찬가지입니다. 평년 성장률을 밑돌아요. 그게 경기 침체예요. 뭐 대단한 얘기가 아닙니다. 경기 침체니까 그것에 맞게 대응하라 라는 말씀을 드리는 중인 거죠. 이해가시죠? 자, 그러면 시장에 어떤 충격을 주는지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래 이번 주에 있었던 사항을 잠깐 정리해 봐 드리면 물가, 금리, 시장이니까 CPI가 발표됐죠. 그래서 뭐 제 유튜브 채널에서는 한밤중에 CPI 발표되자마자 즉시 분석해서 알려드렸죠. 보신 분들 계시겠지만. 그러면 CPI가 발표됩니다. 생각보다 물가 상승률이 좀 잡히는 것 같아. 그 기대는 곧 뭐예요? 금리 인상 속도가 더 둔화될 것 같아. 이번에 빅스텝만 하고 이제 끝날지도 몰라 하는 기대감. 그러니까 CPI 발표되자마자 산타랠리. 근데 FOMC 회의가 있었죠? 역시 제가 FOMC 회의 있는 날 4시에 일어나서 즉시 분석해드렸죠? 즉시 분석하면서 뭐라고 했어요? 어둡다. 왜? 빅스텝은 원래 예상했던 거니까 시장에 또 다른 충격을 주지 않아요. 당연한 거예요. 빅스텝은 빅스텝이지만 이 점도표상에서 보니까 야, 미국이 기존에는 금리 인상의 정점, 최종 금리를
4.6% 정도면 되겠다라고 생각했었는데 9월까지만 해도. 근데 이번 12월 FOMC 결과에서 보니까 5.1%래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긴축의 시대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연장되는 거예요. 더 장기화되는 거예요. 그게 충격이었던 거죠. 또 미국이 경제를 전망하는데 이 9월까지만 해도 미국 경제가 그래도 23년에 1.2% 정도 성장할 거야. 경기 침체까지는 아니야. 이 정도는 괜찮아. 라고 전망했는데 12월 전망치에는 미국 경제가 0.5% 성장할 거야. 1.2에서 0.5로 하향 조정해요. 와, 경기 침체 본격화되는구나. 이게 산타랠리를 막 기대했다가 파월의 마음을 오해하고 혼자 기대했다가 파월의 마음은 그게 아니었구나 하면서 아, 내가 오해했구나 하면서 시장이 주저앉는 거죠. 그리고 다음 날 바로 어제죠. 어제 그 소매 판매액이 발표됩니다. 소매 판매는 뭐냐면 소비예요, 소비. 그러니까 미국 GDP에서 70%를 차지하는 게 소비거든요. 근데 소매 판매가 예상 외로 더 급감합니다. 시장은 한 0.2% 마이너스 찍을 줄 알았는데 소매 판매액이 발표된 걸 보니까 0.6% 마이너스인 거예요. 와, 시장이 기대했던 것보다 더 충격적으로 경기 침체가 빨리 찾아오는구나. 그러니까 또 한 번 조정인 거예요. 산타랠리를 기대할 수 없는 국면이다. 그래서 제가 주가의 저점은 10월이지만 10월 이후에 주가가 반등한다 하더라도 매우 뚜렷한 장세는 아닐 것이다. 그러니까 경기 침체는 기울기를 결정한다. 주가의 저점과 고점은 기준금리가 결정하지만 기준금리의 정점이 23년 2분기잖아요. 그로부터 주가는 선행하니까 주식 투자자의 마음이 그걸 먼저 반영하는 거예요. 언제? 10월까지. 6개월 전에 다 반영돼요. 그러니까 주가는 22년 10월이 저점인 거예요. 22년 10월에 어떤 기대가 폭증해요? 물가 정점론. 아, 6월 물가가 정점이었구나. 정점론. 그리고 물가 정점 찍고 내려오니까 금리 인상 속도 조절하겠구나. 금리 인상 속도 조절론. 그리고 금리 인상 속도 조절 들어가니까 환율 뭐 더 이상 강달러로 강하게 나오지 않겠네. 그래서 달러 인버스 투자를 추천드렸었죠. 10월에 환율 정점론. 국제 유가도 보니까 2분기가 정점 맞았네. 확실히 2분기가 정점이었어. 국제 유가 정점론. 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보세요. 물가 정점론, 금리 인상 속도 조절론, 환율 정점론, 국제 유가 저점론. 제가 드리는 이 이야기가 다른 게 아니에요. 지표만 달랐지 결과적으로 경제가 톱니바퀴처럼 얽혀 있어서 얘네가 같이 굴러가는 거예요. 그게 다 같이 10월이었던 거예요. 이해가시죠? 남은 10분 동안 그러면 시장에 어떤 역습이 있는지를 좀 설명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금리 이렇게 인상했다가 결국 내가 꼬꾸라지는 게 아닌가 하는 그 지점에 놓여 있어요. 실제 강달러가 이렇게 야기됐었던 것도 미국의 금리 인상 속도 때문입니다. 미국이 가장 먼저 치고 나갔어요. 근데 재밌게도 탈세계화 때문에 유럽의 러시아로부터의 에너지 공급 단절, 또 러시아도 마찬가지 에너지 공급 안 하겠어 하니까 유럽의 물가가 더 높아요. 미국은 6월 달에 상대적으로 초반에 고물가를 기록했지만 유럽은 뒤늦게 10월, 11월에 더 큰 고물가를 만나요. 유럽은 10%가 넘어요. 영국 11%를 찍었어요. 유럽도 그렇고요. 이거 엄청난 문제인 거예요. 그런 와중에 얘네들이 치고 올라갔던 거죠. 그러니까 미국 금리와 나머지 국가 간의 격차가 벌어지다가 다시 좁혀지는 구간이에요. 환율 정점론이죠. 다 같은 겁니다. 주식 투자 관점에서 여러분께 그 컨셉을 드리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질문을 하죠.
아, 왜 내가 사면 떨어지지? 근데 사실 내가 사면 떨어진 게 아니라 떨어질 때 산 거죠. 왜 떨어질 때 사세요? 떨어질 때, 주식은 떨어질 때 사는 게 아닙니다. 주식은 언제 사는 거예요? 주식은 언제 들고 있어야 돼요? 올라갈 때 들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떨어질 때 들고 있는 거예요? 재능 기부하시려고 주식하는 거세요? 아니잖아. 주식은 오를 때 들고 있는 거잖아요.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떨어질 때 들고 있는 거다라고 착각을 하시더라고요. 이상한 논리가 생겼어요. 22년에 삼성전자가 10만 전자 찍었을 때, 특히 뭐 3프로TV에서 그 전문가 자리에 앉아가지고 뭐라고 합니까? 전문가들이, 주식 전문가들이 9만 전자 떨어지니까 싸다? 담아라. 8만 전자 떨어져. 또 뭐래요? 싸니까 담으세요. 7만 전자 또 떨어져요. 진짜 싸다? 담아라. 6만 전자 떨어집니다. 야, 이건 진짜 싸다. 진짜 싸니까 담아라. 5만 전자 떨어져요. 22년 한 해는 주식하는 해가 아닌 거죠. 싸니까 담는 게 아닌 거죠. 여러분 한번 손을 한번 들어보세요. 제가 각인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손을 한번 들어봐 주세요. 풍선을 잡고 있습니다. 풍선을 한번 잡아주시고, 제가 바람을 같이 부를 거예요. 그럼 풍선이 이렇게 달라지겠죠? 같이 불어보시죠. 시작. 20년. 바람 빼보시죠. 시작. 22년. 딱 이것만 생각하고 나가시면 됩니다. 2020년 제로금리 때, 인공호흡할 때, 금리 인하할 때 이렇게 치솟은 거예요. 삼성전자만 치솟은 게 아니라 모든 종목이 치솟은 거예요. 22년 자이언트 스텝 할 때, 빅스텝 하면서 사상 유례없는 금리 인상기에 돈이 이동했던 거예요. 은행으로. 근데 그걸 추격 매수하라고 했던 사람들은 거대 자금이 은행에 갈 수 있도록 도와줘라라는 말밖에 안 돼요. 돈의 이동을 관찰하면 다 은행으로 이동하는데 나만 조금씩 주식시장으로 들어가고 있는 모습인 거죠. 시대를 규명해야 됩니다. 시대를 규명하지 않으면 철부지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철부지라고 했어요. 시대를 규명하라. 근데 22년 10월 정도가 저점이고 10월 이후에는 반등은 하지만 매우 뚜렷하진 않을 것이다. 주식시장은 요 정도로 정리하겠습니다. 이제 부동산 시장 이야기 하겠습니다. 어제 IMF에서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부동산 시장에 대한 분석을, 보고서를 냈어요. 경고를 했죠. 2019년 12월 그거를 기준선으로 했을 때 10%포인트가 빠진다.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방송에 나가서 그 얘기를 좀 다뤘었는데, 그 영상을 이제 콜라보로 제 채널에 같이 올려드리니까 지금도 많이들 보시는 것 같더라고요. 볼게요. 2020년 제로금리 때, 풍선 불 때 부동산 매매 가격이 소위 폭등했죠. 21년 금리 동결할 때 주가, 집값이 상승세가 둔화되죠. 22년 금리 인상하면서 소위 말하는 이 정도면 폭락입니다. 주간 단위로 평균 아파트 매매 가격이 0.5%씩 빠진다? 이건 폭락이에요. 근데 이 폭락세가, 이 하락세가 언제까지 지속될까? 재미있게도 주식시장은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선행성이라는 특징이 있어요. 그죠? 선반영된다. 근데 이 부동산 시장은 주된 특징이 선행성이 아니라 동행성입니다. 한번 다 같이 따라해 주세요. 동행성. 금리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내 집 마련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내 집 마련을 꺼려요. 어떻게 그 비싼 이자를 지불하면서 집을 사느냐? 꺼려요. 반대로 매도자는 어떨까요? 급해져요, 마음이.
이자 부담이 쌓이고 쌓이니까 결국 매도세는 강하고 매수세는 없으니까 거래 절벽이 일어나고 금매가 던져지고 가격이 계속 조정되는 것이고, 금리의 고점이 올해예요, 내년이에요? 내년이에요. 자명한 거죠. 부동산 가격의 조정세는 더 진전된다. 금리가 고점을 찍었을 때 이게 다시 올라가긴 하겠지만 여전히 이 구간은 어떤 기조예요? 여전히 떨어지는 구간인 거죠.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전히 0 밑에서 지난주보다 떨어지는 거예요. 떨어지는 정도 폭이 좀 작아질 뿐이지 여전히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23년 한 해에는 내 집 마련의 시점이 안 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로서. 자, 이제 여러 가지 말씀드렸는데 부동산 시장을 보실 때는 제 채널에서도 꼭 강조해서 꼭 보여드리는 그 근거가 미분양주택이거든요. 미분양주택 추이를 보면 거의 자명해요. 미분양주택이 감소하면 집값은 폭등하는 것이고, 주춤하면 그냥 둔화되는 것이고, 미분양주택이 급등하면 가격이 조정되는 거예요. 수요와 공급의 결과물이니까.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제 채널에서 영상을 올려드릴 때 부동산 시장 부분 볼 때 특히 미분양주택, 그러니까 미분양주택 추이만 보셔도 어느 정도 가늠할 수 있고, 이 추이는 언제까지 올라갈까요? 적어도 6만 호 이상을 찍을 겁니다. 그러려면 아직도 많이 남은 거예요. 그렇게 바라보시면 좋겠습니다. 2020년 세계 경제는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팬데믹 경제 위기를 기록하고 나름 회복되는 듯 했지만 전쟁의 충격으로, 인플레이션의 충격으로, 고금리의 역습으로 하향 조정됩니다. 세계 경제 성장률의 기준선은 3.5%예요. 그걸 밑도면 경제가 둔화되는 국면이구나. 그게 22년이에요. 23년은 3%도 채 안 되는 경기 침체 국면이에요. 경제 위기가 아닙니다. 2020년이 경제 위기고요. 2023년은 경기 침체 구간인 거예요. 대홍수가 난다. 그게 경제 위기고, 계속 장마로 추적추적 비가 내린다. 이게 경기 침체와 비슷한 느낌인 거죠. 체감적으로 그렇게 느껴주시면 좋겠습니다. 한국 경제도 마찬가지 경기 침체 국면에 진입한다. 2%라는 잠재 성장률 채 안 되는 그런 경제 국면이 진행될 것이다. 이렇게 어려운 경제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요? 저는 이제 책에다가 읽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비머네스크를 좀 강조했어요. 한번 다 같이 따라해 봐 주실까요? 비머네스크. 최악의 상황에서도 최선의 성과를 낸다 라는 뜻인데요. 그때 이 단어가 유래된 배경을 잠깐 말씀드리고 마무리할까 합니다. 1968년 멕시코시티 올림픽이고요. 비먼이라는 멀리뛰기 선수가 뛰기를 준비하는데 그날따라 컨디션이 최악이에요. 아, 포기할까 하다가 그냥 어렵게 꾸역꾸역 예선 통과를 합니다. 컨디션이 너무 안 좋아요. 내일 자고 일어나서 내일 본선을 치러야 되는데 본선을 같이 치를 후보들을 보니까 와, 세계 신기록 보유자 옆에 있고, 지난 선수권대회 1등, 세계 랭킹 1등, 그리고 올림픽 금메달 선수, 그리고 아무것도 아닌 나. 그런데 또 컨디션은 최악이에요. 야, 잠이 옵니까 안 옵니까? 잠이 도저히 안 오니까 잠이라도 자고 경기하자 하면서 술을 마셔요. 그러니까 그 다음날 어떻게 됩니까? 정말 최악 중에 최악의 상황을 맞이합니다. 그러니까 옆에 있던 동료가 이 비먼이라는 선수가 자꾸 포기하려고 하니까 포기하지 말라 하면서 이렇게 조언해 줍니다. 이 조언을 저랑 같이 합창으로 읽고 마무리하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어봐 주실까요? 자, 시작. 지금 너의 다리는 그 어느 때보다 강이네. 지금 이 순간 내 몸은 깃털처럼 가벼워. 내 마음엔 날개가 달려 있어. 그것을 사용해서 힘껏 날아오르려고. 라는 조언을 듣고 이 선수는 컨디션을 잊은 채 그냥 뜁니다. 그날 세계 신기록을 경신했고 금메달을 차지합니다. 8만 명의 관중이 일제히 일어나서 기립박수를 칩니다. 그리고 그 세계 신기록은
역사상 가장 오랜 동안 깨지지 않던 신기록이고 본인조차 그 기록을 다시 만나지 못합니다. 이 선수가 이런 최악의 상황에서 최선의 성과를 낸 것은 다름하여 비머네스크를 발휘한 것은 동료의 조언 덕분이었고, 부디 오늘 제 짧은 강의가 또 포 리버티에서 진행하는 이런 다양한 세션들이 여러분에게 어려운 상황에서도 23년 어렵다 하지만 최선의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좋은 자 역할을 분명히 해주실 것이라고 믿으면서 이만 제 세션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적절한 시점은 제가 보기에는 이제 주식이든 채권이든 피봇이 이루어지는 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피봇은 기대하기가 23년 연내에는 좀 어렵겠다 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피봇이 있을 수 있는 가능성이 몇 가지가 있어요. 시나리오가. 어쨌든 간략하게만 보면 어쨌든 목표하는 물가 2%에 근접하게 빠른 속도로 물가가 낮아진다. 역시 물가에 따라 달린 거예요. 그러면 피봇이 있을 수 있어요. 금리 인하가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더 안 좋은 거일 수 있지만 경제 위기 가능성이 너무나 크게 점증될 때 몇몇 기업들이 도산되거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채권 시장 불안으로 기업들이 자금 마련이 어려워서 도산에 처할 때, 이럴 때는 정말 물가 잡다가 경제 위기 올 수도 있겠구나. 그러면 그 중에서는 뭐가 더 중요해요? 물가 잡는 게 중요해요? 경제 위기 안 오게 막는 게 중요해요? 안 오게 막는 게 중요해요. 그러면 또 피벗이 있을 수 있어요. 두 가지. 마지막 세 번째는 이제 목표 물가에 부합하는 물가가 안 온다면 차라리 목표 물가를 바꾸는 게 어떻느냐 하는 논의를 할 수가 있어요. 우리 어설라이언스에서 직접 런칭한 유튜브 채널이죠. 그 여의도 회담에서 제가 김영익 교수님 앞에 말씀 주셨었는데, 또 홍춘욱 박사님 그리고 몇몇 분들하고 김학균 센터장님하고 넷이서 이야기할 때 거기서 드렸던 이야기예요. 그 영상 한번 찾아보십시오. 아마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주로 잭슨홀 미팅 8월 달에 여러 학파 간의 싸움이 있어요. 보통 두 학파가 딱 싸워요. 그때 뭐라고 싸우냐면 2% 목표 물가가 과연 맞느냐, 3% 뉴노멀을 주장해요. 그리고 어떤 학파는 아니다, 그냥 2% 유지해야 된다, 더 큰일 난다, 이렇게 싸울 수 있어요. 이게 세 번째 시나리오입니다. 그럼 그게 뭐예요? 피벗의 시그널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연준이 그걸 받아들여요, 3%를 받아들여요. 그러면 그 다음 달 혹은 그 다음 달 보고서가 나옵니다. 목표 물가에 대한 재검토. 이해가시죠? 그러면 왜 2%를 우리가 준용해야 되는가 하면서 3%가 더 적절할 수 있겠다. 사실 그 시점이 또 23년 하반기가 3%대 물가 상승률을 기록할 가능성이 높아요. 3%대 후반. 그러니까 금리 인하에 충분한 시그널이 될 수 있어요. 근데 그런 시그널이 있기 전에 해야 돼요? 금리 인하가 단행되고서 해야 돼요? 시그널이 있을 때죠. 항상 선행합니다. 그렇게 투자 관점에서 포트폴리오에 대대적인 리밸런싱이 필요한 시점은 그 시그널이 시작될 때부터,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바닥을 다진 것이라고 생각은 합니다. 개인적으로. 짧게만 드릴까요?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바닥은 다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앞에 말씀드렸듯이 물가 정점론, 금리 인상 속도 조절론, 환율 정점론, 국제 유가 정점론, 이런 것들이 또 채권 바닥론, 결국 일맥상통한 톱니바퀴와 같은 것이고, 이번 주에 서프라이즈가 있었던 것은 금리 인상 속도 조절론에 대한 논란이 아니라 정점에 대한 논란이니까 최종 금리에 대한 논란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만큼만 반영된 거라고 보시면 좋아요. 예를 들면 시장에서는 최종 금리가 그래도 한
4.9 요 정도 아니겠어? 이렇게 기대하고 있었는데 5.1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서프라이즈가 단기적으로 반영된 거예요. 이해가시죠? 추가적으로 더 반영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10월이 저점론이라고 제가 말씀드린 것이 그렇다. 저점은 그렇지만 이 반등세가 매우 뚜렷한 장세는 절대 아니라는 것을 좀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그래서 선택의 문제예요. 주식에 투자하는 것은 이제부터 선택의 문제. 예, 바닥은 다지는 구간이지만 언제 네. 강력하게 턴할 것인가의 문제겠네요. 시기적으로 네, 그렇습니다. 그것을 가늠할 수 있는 가장 큰 힌트를 피봇, 금리 인하로 말씀을 주셨습니다. 만약에 일본발 불안이라든가 주변 뭐 중국발 불안이라든가 신흥국발 불안 이런 것들이 고조되면 당연히 우리한테도 적지 않은 충격을 줍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수출 실물 경제 관점에서도 우리나라 수출의 4분의 1이 넘게 중국으로 가고요. 일본이 우리나라 수출 대상국 5위예요. 미국이 2위고 이 주변국들의 뭐 외환위기, 금융위기 이런 불안이 초래되면 그만큼 수출 규모가 축소되고 경기 침체가 아니라 경제 위기로도 갈 수 있는 거예요. 다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외환위기 가능성과 뭐 경제 위기 가능성 이런 게 고조됐었던 것이 11월 말 12월 초고요. 12월 초를 지나면서 그 불안감은 조금 다운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도 신흥국 불안에 대해서 좀 많이 예의주시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려왔는데 그 불안 가능성의 어떤 기로를 좀 넘어섰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이 하나의 리스크 그것은 경기 침체 그 자체고요. 소위 말하는 이런 경제 위기나 주변국들의 그런 쓰러지는 일들 그런 것들이 보세요. IMF 외환위기나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는 뭐 누군가는 예상했다고 하지만 대부분 메이저하게는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등장해서 뒤통수 맞은 거예요. 근데 지금 이런 시스템 리스크는 우리 채권 시장 불안정성 다 예의주시하고 있잖아. 다 같이. 그런 상황에서는 소위 우리 경제가 생물처럼 반응하기 때문에 실제 위기로 전개되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또 예의주시해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악재해당되는 요소들은 제가 전망이 좀 틀리기를 바라는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전망을 하기 때문에 그것에 맞게 여기 뭐 이렇게 땅이 파였으니까 조심하세요라고 누군가 하면 벗어나가면 되잖아요. 근데 그 얘기를 지적 안 하면 구렁텅이에 빠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우리는 얼랏을 해주고 그런 위험이 있으니 벗어나세요, 도망가세요, 우회해서 가세요라고 말씀드리는 거죠. 그럼 위험이 있다는 건 사실이고요, 그죠? 위험을 알고 우리가 대응하면 이렇게 우회해서 가면 되니까 실제 문제가 안 되는데 신흥국 외환 위기 가능성이 많이 고조되다가 지금은 좀 많이 안정화되다, 좀 다행이라고 볼 수 있고요. 제가 오늘 시간이 부족해서 못했는데 신흥국이 매우 유망합니다. 23년은 신흥국에 투자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신흥국이라고 하면 어느 국가가? 예, 아시아 신흥국, 아시아 퍼시픽 신흥국들, 베트남, 필리핀,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이런 나라들은 물가 압력은 낮고 성장세는 높고요. 외환위기 가능성은 현저히 떨어지고요. 아시아 태평양 ETF는 제가 많이 추천드리고 있는 대상입니다. 23년은 선진국이 힘들어요. 고물가와 고금리의 역습을 받는 나라는 선진국들이에요. 미국, 유럽이 힘들어요. 그리고 신흥개도국들은 상대적으로 압력을 덜 받고 있습니다. 괜찮아요. 그리고 이 나라들이 어떤 나라들이에요? 관광국가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한 달에 몇 명씩 나가는 줄 아세요? 여행객이? 원래 250만 명씩 나갔어요. 근데 코로나19 때 제로가 됐죠. 지금 얼마까지 반등했는지 아세요? 77만 명. 그럼 다시 적어도 250만 명까지 가겠죠. 그게 언제예요? 내년이에요. 그러면 이들 국가들의 상당한 그 펜트업 디맨드 기회는 23년에 찾아오는 거예요. 우리는 펜트업 디맨드가 21년에 찾아왔고 선진국들이 21년에 찾아왔어요. 백신 먼저 보급하면서. 근데 펜트업 디맨드의 효과가 23년에 나타나요. 신흥개도국들이. 네, 그렇게 답변 드립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본적으로 주식시장은 워낙 선행하기 때문에 22년 한 해 금리 인상될 것이다 라는 사실은 웬만한 이코노미스트들이 다 예견했던 거예요.
저만 잘나서 22년 전망세에 예견했던 것이 아니라 웬만한 이코노미스트들은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21년 말부터 22년 초에 한미 간의 기준금리도 역전될 수 있겠구나라는 것을 어느 정도 가늠하고 있다가 전쟁이 등장하고 인플레이션이 촉발되는 걸 보면서 더 그걸 확실히 했어요. 그때 돈의 이동이 집중되는 거잖아요. 한미 간의 기준금리가 역전되는 것을 보면서 한국으로부터 돈을 빼는 게 아니라 역전될 거라고 예견하면서 6개월 전에 빼는 거잖아요. 그리고 역전된 이후에는 오히려 한국에 순유입이 있었어요. 역전되기 전, 그 전 동안 유출이 있다가 이게 뭐예요? 피벗도 마찬가지. 그래서 시그널을 말씀드린 거예요. 피벗 되고 나서 의사결정하면 이미 그게 반영된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빠질 수도 있어요. 이해 가시죠?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시그널을 말씀드린 거예요. 시그널 없이 피벗이 있습니다. 그때 투자하세요. 그러면 잘못된 설명이 될 수 있죠. 그러니까 주식과 부동산은 좀 다르지만 주식 같은 경우는 또 외환시장 마찬가지, 채권시장 마찬가지 철저하게 심리지표적 성격이 강해요. 투자자들의 마음이 그렇게 될 것 같아 하면서 돈을 이동시키기 때문에 다 이동하고 나서 피벗 일어나고서 움직인다면 단기적인 뭐 급등은 있을 수 있으나 대부분 반영된 거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이제 시나리오라든가 시그널들, 그죠? 세 가지 시나리오를 말씀드렸고 어떤 시나리오에는 이런 시그널들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것들을 좀 생각하시면서 의사결정하는 걸 좀 추천드리는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21년에 22년 전망하면서 영끌 비투는 끝났다. 20년은 영끌 비투 추천드리는 시점입니다.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 영끌이라는 거, 비투라는 거, 대출금리라는 거, 그것은 기회비용의 개념이에요. 경제학에서 가장 기본입니다. 예를 들어서 대출을 했는데 7% 대출을 했어요. 근데 그걸로 주식 투자를 했어요. 7% 벌었어요. 버는 겁니까? 0인 거잖아요. 수익률이 0인 거예요. 그러면 대출을 껴서 뭔가 투자를 한다면 대출 금리보다는 높을 때 그 정도 차이값이 그제부터 수익률인 거예요. 5%로 대출 받았다. 근데 그 대출 껴서 뭐 투자했는데 10%를 벌었다. 그럼 나는 10% 번 게 아니라 5% 번 거죠. 생각의 관점을 그렇게 가져가셔야 됩니다. 근데 금리가 이렇게 올라간다는 얘기는 7%, 8%까지 올라간다는 얘기는 여러분 23년에 주식 투자에서 이렇게 벌기가 쉽지 않은 장세일 겁니다. 그래서 23년 저는 투자 의사결정에 가장 1번으로 추천드리는 것은 빚 갚는 것. 23년은 더, 22년보다 23년의 금리는 더 높아질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 빚의 규모를 줄이는 거. 마이너스 수익률 아닙니까? 빚을 갖고 있다는 게 마이너스 수익률이에요. 그 빚의 규모를 줄이는 게 가장 좋은 재테크예요. 두 번째가 저축하는 거. 저축 많이 하세요. 아마 이 저축하세요라는 표현은 23년 전망 이후에는 못 드릴 가능성이 있어요. 앞으로 여러분이 살아가실 남은 인생 동안에는 23년에 만날 그 금리를 다시 초과하기 힘들 겁니다. 내려가기만 할 겁니다. 이변이 없는 한 그럴 겁니다. 왜냐하면 2030년, 50년까지 저성장 고착화될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높은 금리를 안고 경제를 운영하는 건 너무나 큰 부담이 돼요. 그러니까 23년은 정말 현금 장전하고 하는 것도 아주 강추되고 공부 많이 하세요. 현금 장전하시고. 그리고 좀 더 공격적인 투자자라고 한다면 주식 투자를 제가 절대 하지 말라고까지는 안 합니다. 22년 전망에서는 하지 말라고 했지만 23년 전망에서는 하실 분은 하셔도 됩니다. 근데 저점은 통과하기 때문에. 그러나 매우 이 드라마틱한 회복세는 아니기 때문에 종목이 정말 중요해지는 시점이에요. 23년은.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한다면 좀 실적 장세인 걸 기억하십시오. 실적이 계속 어두울 거기 때문에 경기 침체라는 말은 곧 GDP 규모가 줄어든다는 말이죠. GDP 규모는 곧 기업들의 실적을 다 더한 게 GDP인 거예요. 그냥 간단히만 설명한다면. 그러면 총괄적으로 많은 기업들의 실적이 이렇게 위축되겠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실적 발표가 어두울 텐데 그때마다 괜히 기대했네 또 떨어지고. 그러니까 실적이 뒷받침될 만한 산업이 무엇일까? 요걸 좀 관전 포인트로 갖고 투자 의사결정하시는 게 좀 필요하겠다. 그렇게 조언 드리겠습니다. 보통 이제 통상적으로 이코노미스트들이 경제를 전망한다 할 때 지금 있는 현상을 전제로 깝니다. 그러니까 지금 있는 현상이 뭐예요? 전쟁이죠. 그러니까 전쟁이 장기화될 것으로 전제하고 전망을 하는 겁니다. 반대로 전쟁이 그 전제가 깨져버리면, 예를 들면 전쟁이 생각보다 조기에 종식이 된다면, 그러면 상당한 반등세는 있겠죠. 상향 조정은 있겠죠. 그건 이제 또 다른 전제 조건이 생겼으니까 수정 조정하는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거는 모든 국제기구나 모든 연구기관들이 그런 식으로 해요. 그래서 지금의 모든 경제 연구기관들, 뭐 한국은행이나 KDI 포함해서 세계 국제기구들도 마찬가지, 전쟁이 이 정도 지속될 것이라고 전제하고 전망한 것이다. 근데 전제가 깨져버리면 그게 다시 어느 정도 경기 침체도 아니고 괜찮은 경제가 올 수도 있겠죠. 또 그것도 시나리오에 따라 다르겠지만 그렇게 전제하시는 게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